안녕하세요. 지식개요 한류를 꿈꿔라 김성윤입니다. 대중들에게 사회과학 중 가장 과학적인 학문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대개는 경제학이라고 대답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경제학에는 마치 자연과학인 양 수요, 공급, 곡선 등의 어떤 법칙과 그래프가 있고 숫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칙이란 말은 자연과학으로 떠나 사회과학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의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 경제학자인 레옹 발란은 19세기 산업적 발전을 이끈 물리학을 쫓아 사회 물리학을 만들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영국의 스탠리 제본스와 오스트리아의 카를 맹거와 함께 주관적 효용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죠. 그리고 시장의 경제적 균형이라는 개념도 발견했고요. 발란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향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간섭도 없는 자유시장에서는 언젠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도달한다는 것을 물리 법칙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물리학을 베꼈습니다. 이들이 구상한 효용 개념은 고전역학의 잠재 에너지를 베낀 것이고 그들이 선호하는 수학적 틀은 극한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델의 용어와 상징을 낱낱이 모방했습니다. 이들은 일명 최초의 과학적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모방자였습니다. 라고 프랑스 파리 8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베르나르 마리스는 그의 무용지물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수학화 정도와 과학성 수준은 서로 무관합니다. 버트런트 러셀은 수학이 환원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발 짐승이란 다리가 네 달린 동물이다라는 명제의 증명 이상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수학은 논리적 담론을 형식화하는 데 이는 완전히 헛소리의 형식화일 수도 있다라고 했고 수학의 남용은 경제학자들이 가진 물리학에 대한 매료 현상을 반영한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는 그의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에서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고 앞으로도 과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경제학은 과학이 아닌 정치적 논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분석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베르나르 마리스는 같은 책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혼인 관계는 언제나 지속되어 왔다. 발라나 파레토 그리고 한참 뒤 알레 등의 결벽증적인 용어를 빌려 순수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려는 노력은 오히려 철저한 시장 숭배의 신도들이었던 이들이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은폐하려는 음흉한 시도로서 마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과학의 원칙인 시장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통화가 중립적이며 상품은 상품과 교환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돈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정치의 핵심에 존재한다. 누가 돈을 만드는가? 누가 돈을 나누는가? 누구를 위해서? 통화는 바로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변신이다. 경제학은 처음에는 군주의 걱정에서 시작되었고
군주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재난지원금 하위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 100%에게 20만 원이나 같은 재정 부담에도 100%를 주구장창 반대한 경제부총리인 홍남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는 경제학 지표나 이론으로 못 가진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물신양면으로 노력하는 경제 관료인 모피아죠. 정부에서 경제를 기획하거나 국가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선출 권력에 대항하는 그의 뒤에는 기득권자들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자 증세에 반대합니다. 80년대 이후 퍼진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부자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의 낙수 효과를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서 보듯 엄청난 부의 불평등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홍 씨는 코로나 시국에 경기를 부양해야 함에도 예산을 늘리고 금리를 올리는 언밸런스 전략을 택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쓸 수밖에 없는 다수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야 함에도 금리를 올림으로써 서민에게 돈이 돌아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물론 이런 전략은 제3기 민주정부를 흔들기 위해서죠.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은 홍남기를 비롯한 모피아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합리적 인간은 가능한가? 경제학은 낙하운동처럼 실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과학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언제나 같은 행동 원리를 가진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의 무수한 수요 공급 곡선들은 개인이건 조직이건 국가건 합리적인 행위자를 그것들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경제학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합니다. 이런 경제학적 인간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격은 인간은 합리성, 특히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도구적 합리성은 생명이나 환경의 소중함 같은 목적의 타당성이나 가치에 대한 고민 없이 주어진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돈을 버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합리성에는 이런 목적 합리성 외에 가치 합리성도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하버마스는 이런 도구적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가치 합리성도 함께 고려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격은 문화 등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의 원자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가 자라면서 사회화된 그 문화의 가치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음에도 합리적 인간의 경제학적인 인간은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원자적 개인을 상정합니다. 마지막 성격은 자기 이익의 추구입니다. 목적보다 수단에만 신경 쓰는 비사회적인 원자적 개인은 자신의 이익 추구만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런 세 가지 성격을 가진 개인은 효용 극대화, 즉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폴 헤이는 경제학적 사고 방식에서 언급합니다. 경제학적 사고 방식에 의하면 모든 사회 현상은 개인들이 자신에 대한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고려하여 행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동된다. 이 기본 전제와 화합될 수 없는 모든 것은 배제한다. 경제학적 사고 방식은
사람들이 비용과 편익의 개선에 따라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인간 행위의 도구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욤 엘스터는 경제학적 인간을 미래의 보상에 대한 전망에 이끌리는, 즉 결과지향적인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인도되는 자기 충족적이고 비사회적인 원자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는 이런 경제학적 인간론에 입각한 접근법을 가지고 전통적으로 사회학 등 타학문에서 다루고 있었던 주제인 출산, 결혼, 이혼, 인종차별, 범죄 행위, 종교 등 수많은 사회 문제까지 해석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헛수고였죠. 나는 이 인간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을 경제학적 합리성을 통해 극단적으로 추구하려는 면을 분명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가 사회의 중심에서 호령하는 사회에 사는 내가 어찌 경제학적 합리적 인간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냉혹하게도 현실의 인간은 많은 면에서 경제학적 인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후 통첩 게임이란 실험은 그 한 예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고 물었습니다. 만수와 당신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만수에게는 이 10만 원을 분배할 권리를 주어졌습니다. 반면 당신에게는 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액수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권리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다 자신은 8만 원을 갖고 당신은 2만 원만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학적 인간이라면 당연히 단돈 10,000원이라도 심지어 1,000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득이므로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2년 독일 쾰른 대학에서 4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분배액이 전 금액의 30% 이하일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꺼이 이 금액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러시겠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자존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날 우습게 보고 있나? 치사하게 굴지 마라. 안 갖는다, 안 가죠? 이 한 예에서 보듯 사람들은 자신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경제학적 인간론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뢰의 밭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심리학자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데니얼 커너먼은 경제학의 출발점인 인간을 합리적 개인으로 보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으로 번역된 Thinking Fast and Slow에서 다양한 비합리적인 인간의 판단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학적으로 손실 100만 원이나 이익 100만 원은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00만 원의 이익보다 100만 원의 손실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를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또 그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교수가 발견한 소유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소유하기 이전의 가치보다 더 높게 가치를 책정하는 인지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험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라는 체험 마케팅은 이 소유 효과에서 나온 판매 전략입니다. 경제학은 자연과학과 같이 기계적으로 경제를 분석하지만 실제의 경제와 그 속의 행위자는 결코 기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인간론의 치명적 부실,
이런 합리적 인간론에 기초한 경제학적 인간론의 문제점들 중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면서 내가 알기로는 비판가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따라서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익의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제학적 합리적 인간론자들은 이익을 자신의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에 대해 분석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이익인가라는 논의는 파편화된 상식과 체험에 기초한 각자의 판단에 의존할 뿐입니다. 이익에 대해 이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변죽만 울리는 답은 어떻게 해야 물에 떠서 수영할 수 있나요? 라는 물음에 잘 이란 답을 듣는 것 같이 맥이 빠집니다. 동호 반복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경제학자들에게 이익이 무엇을 말하느냐는 질문은 사회학자에게 백지적 인간론처럼 학자 공동체에 의한 무수한 배제와 금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질문의 존재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주제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마 이 문제를 다루었다면 경제학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아직도 경제학의 인큐베이터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해심을 10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심각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핥고 지나가는 해변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단단한 집을 지으려 해도 곧 파도에 휩쓸려 갈 거라는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내적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부재와 거부는 너무나 황당하게도 인간의 욕망이 없는, 그래서 사회성도 역사성도 없는 단지 로봇이나 컴퓨터로 인간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간 정신의 일면적인 특성인 인지적으로 개선되는 인간으로 인간 전체를 보려는 시도는 많은 인간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 무기력감만을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인간은 아내나 자식이나 동료,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요? 왜 생명 종속을 위한 수단인 권력이나 돈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나요? 왜 어떻게 잘하면서 배운 민주주의나 나라의 독립이나 종교적인 가치 이념을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인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을까요? 심지어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연세가 많은 여성일수록 자신과 자신의 딸들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은 남성이어야 하고 또 남아를 선호하면서 남성 중심적 우월주의를 몸소 실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이 옳다고 딸과 손녀에게 강변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번지점프를 하고 공포물을 보는 자극주구적인 활동을 할까요? 왜 사람들은 분노나 절망 등 자기 파괴적인 활동을 할까요? 좀 철학적인 질문으로 왜 인간은 행복인 즐거움 등 긍정적인 감정을 얻는 것과 같은 이익을 얻기 위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용을 얻는 경제학적 원리에 딱 맞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삶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원하는 자원 또한 사회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외부적인 것에 집착할까요? 즉, 더 경제적인, 다시 말해 돈과 시간 등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면서도 최대의 내적 욕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꽃으로 상품 자체보다 수요 창출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가 수요자인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보다 욕망적 소비에 기초해 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엘스턴은 감정과 자극의 상호작용은 비용 이익 모델에서보다 더 복잡하다.
감정의 역할은 합리적 행동의 보상 변수를 형성하는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경제학은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제학이 과학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논리적 근거는 이 시리즈가 끝날 때 함께 종합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